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태일입니다. 오늘도 5분의 패널 나오셨는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최입의 민주당 비대위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술로 못 푼다는데 그런 게 아쉽죠.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 그런 건 질문 안 합니까? 혹시 정상입니까?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뭡니까?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그러면 고발하세요.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서워요. 저 무섭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 그리고 검찰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이 부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이슈 관련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입장문을 통해서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을 직접 겨냥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최입의 비대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 저희가 인터뷰 내용 봤는데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검찰 안에 있는 이제 검사가 저렇게까지 장관 그리고 전직 장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이제 그 언사를 했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또 관련된 또 재판들도 다른 것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결론이 이제 났다라고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라는 또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한 검사장의 이제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이 검찰과 현 정부 간의 어떤 이제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몇 년간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심성범 전 의원님 반대로요.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재판 출석 당시에도 그렇고 지난 6월에 이제 6일에 무혐의 날 때도 그렇고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견지하면서 목소리도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동훈 박범계 장관은 검사장이 장관한테 이럴 수 있냐,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태도로 볼 때는 본인은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짐작컨대는 이 사건 자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검은 유착이냐 권은 유착이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는 자기가 조국 수사를 했던 데 대한 보복으로 여권 인사들이 총동원되고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나를 없는 사실을 검은 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넣은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장으로서 박범계 장관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내가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이렇게 해서 피해자인 그 심리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좀 전에 최입의 비대위원이 얘기한 거 반대로 이제 입장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보면 거기에 관련됐던 채널A 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쭉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권한유착이냐 검언유착이냐. 결국은 기자도 무죄, 한동훈 검사장도 무혐의 됐다면 검찰에서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자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아이폰 저걸 못했기 때문에 저 안에 뭔가 범죄가 있을 텐데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 아닙니까라고 발언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낼 때 보면 보십시오.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핸드폰 이야기예요. 그렇죠. 2021년 작년 7월 재시도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말이 뭡니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대목 여기서는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다면 저는 공식적으로 이 검찰의 결정, 이것이 이정수 검사장이 결정한 게 아니라 부장회의를 통해서 전부 다 구수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증거 부족이라는 무혐의에 대한 저 판단은 또 존중돼야 된다. 따라서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다. 나하고 짰다는 기자도 무죄돼 있고 나도 무혐의 됐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힌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자기는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는 검사장으로서는 안 좋은 태도지만 이상한 태도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또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저는 그래 봐요. 검사장 입장으로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모양이 안 좋은 거죠 보면.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예. 개인 입장에서는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이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전 재단 이사장 이 관계도 전선도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예. 제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저희가 남부지검이 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게 시점이 남부지검이 신라진 재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김진일 대표님. 예.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그 영상 봤지만 그 계좌 추적 관련해서 사과 입장도 냈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또 입장이 또 바뀌었단 말이죠. 바뀐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뭐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쟁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구형을 1년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한 사실을 이른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견 표명이다. 그러니까 의견은 처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견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다. 진실의 상당성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허위 오보를 내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명예훼손에 안 걸리는 게 진실로 믿을 만한 그 공익성과 함께 상당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발언들이 뭐냐면은 왜 한동훈은 무죄가 나고 나는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자체를 본인이 이를테면은 허위 사실을 이를테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법정 진술에서 이제 보도된 것을 보면은 이 한동훈 이제 그 검사장이 무혐의가 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 이게 좀가 미심쩍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걸 대비시켜서 하려는 거지 그거 자체를 완전히 사실관계를 부인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그 발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유시민 전 이사장과도 상당히 각을 세운단 말이죠. 예. 둘 관계에서는 그럼 어떤 식의 이런 결론들이 날까요? 그럼 이런 각을 아니, 세우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게 아까 전에 뭐 박범계 장관 관련해서도 이렇게 한동훈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거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때문에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법리적으로 고소를 해서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 뭐 이를테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불법이 있는 건 아닌데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본인이 그러면은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말을 해서 지금 이게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정파 싸움이 돼 버리니까 한동훈 검사에게도 이런 저런 발언을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이거를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본인 발언을 좀 자제해야 돼요. 어쨌든 뭐 검사는 뭐 수사로 보여준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은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검찰을 믿고 맡겨야죠. 왜 이거를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거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임명되느냐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 자체를 본인이 좀 피하려면은 본인은 좀 입을 닫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성철 교수님, 지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거치가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가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 독립 수사처럼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무혐의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이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를 견제하는 세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시나리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용되겠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무척 아꼈던 후배 검사였고 후보 시절에도 중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무혐의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대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검사장 수사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거는 같은데 그것이 좀 적절하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본인은 여태까지 어려움에 처했고 이 정권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여러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을 합니다. 그분이 검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요. 검찰이 한동훈 검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해 보여서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무혐의도 풀렸고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이 됐으니 이제는 좀 검찰을 좀 그만두는 게 어떨까? 그렇다면은 본인도 상당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돼서도 검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편할 것 같아요. 좀 그런 선택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이 안 하겠지만 저는 그래야 검찰이 좀 정치의 논란에서 벗어나서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각의 예상과는 상당히 좀 다른 이런 예상을 좀 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당 지금 검수완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죠. 자, 이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수 전 총장님, 지금 보면 대검 일선부터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법무부 검찰국까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그 안에 검찰국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게 가장 뭐랄까요, 좀 확실한 그림을 그려놓고 추진했으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국민들도 좀 오다가 이 길을 잃은 느낌,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런 검찰 개혁도 뭐 어쩌다 보니까 길을 잃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중간적 좀 타협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여전히 가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 그런데 국가수사청이라든지 이렇게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또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뭔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뭔가의 그 수사가 진행되는 느낌. 뭐 이런 것이 이제 오면서 이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진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어떤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흔히 말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큰 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법안 처리가 가능하냐. 현재로서 보면 민주당의 힘만, 즉 180석을 가졌다고 하는 현재 민주당과 거기에 우호적인 이런 의석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그 후유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흔히들 말하는 민생이 우선인데 이렇게 국민의 뭐 한 10% 정도만 검찰에 이렇게 불려가는 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정말 지금의 어떤 절박한 과제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어도 이 판단은 잘 하기가 어려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이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요. 과거 이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른바 부패 완판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당시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거는 하나가 아니어서요. 아니 동의하냐고요. 안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안에 대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검수완박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예. 어쨌든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검수완박 입법 추진 의지 강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영상도 좀 봤지만 청문회 당시에도 그렇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고검장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어요. 예. 소위 얘기해서 이제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추미애 라인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 인물이기도 한데 네.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혹시 추후에 이 김호수 총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제 대검과 또 고검장들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걸 봐서는 아직 뭐 거기까지는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긴 하겠고 그렇게까지 직을 걸고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내부 의견은 있는 것 같지만 김호수 총장이 이제 그런 부분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뭐 윤핵관들이 검찰 임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도 명확하게 지키겠다는 약속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가만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왜 검찰에 대한 이런 이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잠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검찰이 없던 아주 오래된 시절에는 경찰 위주로만 모든 게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권 침해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검찰이라는 제도가 어느 정도 이제 안착되다가 이게 너무 또 힘이 세지니까 이 검찰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소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절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온 거고 이 부분에는 어제 고검장들 회의 마치고 나온 얘기에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찰에서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이제 성찰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 개혁 특히나 그 핵심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이 권력의 어떤 견제 기능을 서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아무튼 검수완박이라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갈 수 있다,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떤 프로세스를 로 진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1단계를 한 거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현재 6대 범죄를 뺀 나머지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다 주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지휘권도 뺐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면 이걸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최종적으로 검수완박까지 가는 과정에 기간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뭐 중대수사범죄청을 만들든 뭐 특별수사청을 만들든 그래서 미국과 같은 FBI 수사 전문 인력을 가진 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과 다르게 경찰과 다르게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의원총회를 지금 하면서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다양한 대안들이 지금 나와서 논의 중에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최희애 비대위원이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민주당의 정리된 입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 이 검수 완박 입법과 관련해서 어떤 정리된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이 부산대에서 고려대까지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지금 분노의 화살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향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이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제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물론 기피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또 항고, 재항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상반기 동안도 재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전체가 힘든데 저로서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서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당선인께 묻고 싶다, 만족스러우시냐 이걸 적었는데 당선인 측 입장 궁금합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 조국 장관의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지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지금 기자가 했던 질문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만족스러우시냐? 조 전 장관은 지금 이 현실을 윤 당선인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수사를 그렇게 가혹하게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렇게 메머드급 수사진을 꾸리고 아주 우리 집안을 탈탈 털이지 않습니까?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이거는 그 조국 전 장관의 조국 씨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가요. 정말 말 그대로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가장 고통. 말 안 해서 그렇지 부인은 감옥 안에 있고 딸은 절에돼 있고 완전히 고졸자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 뭐 다 좋은데 일반인들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그러면은 법원 대부분의 확정 판결로 이른바 7대 스펙이 다 허위라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는데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다든지 이 한마디쯤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그냥 판단을 인정합니다. 존중하지만 하고 또 토를 붙이는 이런 대목이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자기소개서가 고려대학교 입시에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성적에 당락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판결문도 영향을 미쳤다고 돼 있고 또한 고려대 입시 요강에 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느냐는 대목이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또 조국 장관한테 대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철 대표님, 그러면 배현진 대변인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왜 당선인에게 여쭤보시는지 의아스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당시에는 수사 책임자였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되실 분인데 그거를 지금 과거에 있었던 거를 묻는 거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냥 정치적 수사였고요. 정치적 레토릭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적절하게 반응을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조국 장관 본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억울함은 과도한 수사로 인한 억울함이지 그 내용이 지금 결과가 억울한 건 아니거든요. 7대 허위스펙으로 해서 정경심 교수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모펀드에 있어서 사모펀드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차명으로 했다라든지 그것도 일부 유죄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표창장 하나로 4년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사모펀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그게 전체 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 거는 다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보시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저는 끊임없이 저렇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부활을 하시려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기는 하지만은 일단 빨리 1심 재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게 뭐 재판부에 문제가 있거든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판결을 내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그럼 윤석열 정부로 바뀔 테니까 좀 빨리 이거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다. 빨리 대법까지 빨리 끝나서 그 다음에 정치적 제기를 하시든 뭐 하시든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이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입장문도 냈더라고요. 윤당선인을 저와 제 가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검증해달라. 뭐 이렇게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당연히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 영부인이든 다 법은 공정한 잣대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옳은 말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저에게 만족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지금 1심도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융동학원 비리, 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모 의혹, 그리고 자녀 입시 문제 비리. 이게 지금 한 건이라도 이게 중대하지 않은 범죄가 없어요. 이 범죄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조국 전 장관이 반성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부인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런 분에게는 법의 관용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대수 총장은 견해가 어떠세요? 참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법률적 판단은 일단 정경심 교수와 그 자녀 부분은 끝나 있는 상태고 조국 장관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사건의 출발은 2019년 8월 달에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의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한 거거든요. 이 검찰이 개입할 때 명분은 뭐냐면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하고 조국 장관에게 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조국 장관도 현재는 재판 중이지만 이 모든 전개의 90%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전개됐고 또 거기에 물론 정경심 교수가 펀드 등 문제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지만 전체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범죄 사실로 시작했지만 조국 장관의 범죄는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민주헌법에서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수사로 기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수사한 적도 없고 압수수색한 적도 없고 기소한 적도 없습니다. 조국 장관이 유일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도 뭐 사과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 사과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4차례 정도 사과를 했는데 물론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어디까지 반성하느냐 다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다르긴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과연 공평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내 자녀만큼의 이런 문제라면 그리고 우리가 입시에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간의 약속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없으면 다 허위냐 이런 문제를 던져보는 건데 조국 장관의 개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어쨌든 뭐 사회는 냉정하고 본인은 정말 뭐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지만 한 번은 생각해보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의 비애감이 느껴집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 관련 기관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는 또 한 번의 김로 조불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입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이부 의원님.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검찰이나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들이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어떤 속도들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나온 의혹들도 있고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나온 의혹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르게 취급된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저도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수사 당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사 당국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한 모습, 형평성이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수사 당국, 검찰이든 경찰이든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이 반드시 풀어야 될 우리의 숙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꾸 김건희 여사를 자꾸 뭐 물고 늘어지면은 우리는 이재명 후보랑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분의 직권남용, 법인카드 사적 이용, 대리처방, 불법 채용, 공금횡령 이 사건은 왜 제대로 지금 수사 안 합니까? 얼마 전에서야 바로 그냥 경기도청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 문제를 맞추려면 이 건도 그럼 동등하게 같이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억울하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제대로 조사 안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상범 전님,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를 이제 들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겠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이 문제인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기억이 나는 대목이 허위냐 과장이냐 잘 보이려고 좀 돋보이려고 분식한 거냐 책을 세게 치려다 보니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결국 이 대목을 사문서 위조나 뭐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으로 보면은 경계선상에 있거나 과장됐다는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저는 좀 조민 씨와는 좀 다르다는 게 좀 사실 그게 팩트일 것 같고 다만 검찰과 경찰이 선거에서 지니까 우리만 막 덕달같이 수사하네 그런 피해 심리는 충분히 인정돼요. 저도 제가 야당의 시절에도 많이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찰이 좀 하는 것은 오히려 길게 보면 검찰과 경찰이 권력에 다시 말해서 친정부 성향,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지도부에 눌려있던 그런 사안들이 오히려 불거지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경찰이 먼저 경기 남부경찰청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이 움직일 텐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그냥 덮을 사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검찰 간부들이 눌러왔다. 이 사안은 새로 수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판단 기준은 뭐냐? 검찰의 의도가 아니라 적어도 증거를 갖고 새로운 증거 속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냐 아니냐. 적법재산을 지키느냐. 판정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냉정히 볼 거예요. 아, 저거는 지나치네.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또 정권 입맛에 맞추려고 하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완전히 또 불신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현재 검찰 간부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거다. 따라서 이거는 야당이 느낄 만한 공포심, 경계심을 넘어서 공포심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특히 검찰에 관한 이것은 좀 뭐랄까 지나친 반응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장모의 문제나 또는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또 그 과정에 나왔던 대학 강사직을 취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허위 경력, 허위 학력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지금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것도 똑같이 공정하게 바로 수사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에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라든지 그 전이라든지 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검사들 다 자기들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기소조차 못한 것을 왜 지금 와서 왜 동등하게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부 강경파 의원님들께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직자 가족 공소시효 정지법 발의를 했는데 이거 특정한 개인을 1인 1명을 개인을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법안을 만든다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인을 향한 법안은요, 법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런 폭력적인 법안을 왜 발의합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상황도 김혜경 여사한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발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통하고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이런 식의 법적인 조치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수사의 공정성 관련해서 여러 패널들께서 얘기해줬는데 수사는 항상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김두수 총장님.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SNS도 이제 활발히 하면서 근데 대외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와요. 근데 또 인터뷰를 보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전시기에 이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은 또 기부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의 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영부인이 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직업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전통적인 부인의 상, 여인의 상 이런 꼭 그런 걸로 꼭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돼 있지만 저는 정상적인 그냥 일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SNS에 노출되거나 나오는 건 좋다. 다만 저런 것이 보면 상당히 이제 기획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태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의 기획팀 중에 하나가 흔히 알고 있는 개사가 그 개사가 부분에 이제 그게 문제가 터졌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개하고 같이 찍었는데 뭔가의 컨셉을 잡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제공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뭔가를 기획해서 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로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듯이 제2부속실도 없애고 그 관련된 거 없다고 하니까 특히나 과거와 같은 영부인의 어떤 인위적인 봉사활동이나 또 영부인의 영역을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이 전시 기획 업무를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계속하겠다. 이전에 있었던 일과는 좀 다른 선례를 남기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많은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공 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아 후보를 후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유영아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측근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정치권에 좀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지금 영상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지금 사저 안에서 단순하게 저번에 이제 얘기가 있었으니까 유영아 변호사 후원회장 맡을게요 이게 아니고 뒤에 이제 배경이라고 그러죠. 저것도 뭐 일반 가정집에 있는 배경은 아닌 것 같고 또 영상을 보면 카메라도 뭐 그냥 뭐 한두 대 뭐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정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또 앞에 프롬프터도 또 설치돼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이제 사저로 돌아오면서 그때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그때 했던 얘기들이 본인의 못다 이룬 꿈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후학이라고 했나요? 정확한 표현이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지원하겠다. 새로운 인재를 이제 등용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까지는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 수위가 굉장히 높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영상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사실상 막후 정치, 사저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윤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위가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굉장히 도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 사저 정치 뭐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그 영향력이 완전히 별로 없음이 확인되면은 굉장히 소멸해 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여기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득표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끝났다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구에서마저도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에 저는 사실 정무적으로 저게 맞는 것인가? 본인이 만약에 이런 그런 정말로 이 사저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도박적 승부수를 좀 걸었다라고 보고 뭐 당연히 대구 쪽에 지금 출마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대구가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어디까지 판단을 해서 끌어안을 건지 아니면 손절하고 갈 건지의 그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기왕에 이제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거니까 후원회장으로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지 발언인가요? 아니면 지금 김준일 대표는 뭐 상당히 뭐 세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이거 상당히 좀 센데? 또 이렇게 느끼세요? 후원회장으로서 저런 발언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 발언 맞습니다. 저는 저런 발언한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사면해 주라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국민들의 바램과 고마움을 배신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나는 정치에 영향을 끼칠 거야. 나는 정치할 거야. 나는 정치할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를 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생사요. 억울하고 뭐 화나는 일 많이 있지만 모든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탄핵당했고 사면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 좋은 비슬산에서 좀 여러 국민들 만나면서 좀 건강 챙기시면서 덕담이나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지. 무슨 한과 욕심이 있어서 본인의 또 변호사를 저렇게 대구시장으로 추천을 하고 지지해달라고 합니까? 이게 국민한테 면목이 있는 행동인지 저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조금 더 소름 끼쳤던 얘기는 뭐냐면 유영아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거는요. 최순실 씨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최순실 씨를 향해서도 이 똑같은 말을 썼어요. 사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두천 총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유 후보가 대구에서 저를 대신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루고 싶었던 꿈은 뭘까요? 뭐 흔히 그때 그 선거 구호로도 나왔는데요. 100% 대한민국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 통합 같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국민 통합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뭐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또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탄핵까지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후견으로 역할을 하면 현재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구 방문과 저 사저를 방문하느냐, 그리고 그 방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또 그 이야기 가운데 만약에 취임식 날 초청을 한다면 어떤 정치적 타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그럼 홍준표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 주소지가 또 수성구이기 때문에 그런 타협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속 좁은 정치, 그러니까 큰 대한민국 정치에 위기가 왔을 때 발언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어떤 갈래인데 이게 너무나 작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그 지금 저희 패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후원 회장으로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 회장으로서 지지하는 동영상도 지금 공개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별명이 선거의 여왕.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이 나왔지만 이렇게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혹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서 두 분 말씀 다 그대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두신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하자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옥중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사자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행동이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개인적인 사심에 의해서 또 그 한 분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후원회장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간다라고 약속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 윤석열 당선자도 가서 그런 뜻을 좀 같이 만들어 보려는 큰 어떤 국가적인 여망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완전 물거품으로 만든 상황이고 말씀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만일 대구시장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 더 이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해석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성모 의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띄었던 그 여론조사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TK, 특히 이제 대구 시민들의 사랑이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후광을 업은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매일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59.4%, 긍정적이다는 23.8%예요. 저 수치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게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애처롭고 안쓰럽고 참 뭐 흔히 하는 말로 짠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그 비중은 TK 또 대구 경북에서는 높다는 것은 뭐 상식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어리를 5년 동안 저를 남들은 다 떠나고 나하고 2년도 부정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유영하 변호사만 내 5년 동안 제 곁을 지킨 의리의 사람입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구시장으로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저 발언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시장을 이 대목에서 걸리는 대목이 바로 저 여론조사로 보여져요. 물론 저 여론조사는 4월 1일까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 메시지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조금은 더 나아질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정도 보정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라는 비중은 늘어날 것 같지만 과연 시장으로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대구 시민들의 울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은 저 여론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동영상이 나오기 이전의 수치인데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에 조사를 해보면 조금은 변화는 조금 변화 있을 있겠지만 수니까. 적어도 대세를 뒤집었다. 유영하 변호사가 완전히 뭐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이겼네라는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대구 민심을 보는 시선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글쎄요.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변수를 미칠 것이고 그것이 또 시민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저도 상당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가장 심경이 복잡한 인물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저렇게 영상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를 아마 가장 간절히 바란 게 김재원 최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게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상당히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단일화 얘기, 이를테면 김재원 그리고 유영하 단일화, 소위 말해서 이제 친박으로 불렸던 분들이죠.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가면은 홍준표 의원이 전체적으로 너무 유리해져요. 이를테면은 가뜩이나 고정적으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누가 양보할 것이며 물러난 사람이 얻을 게 뭐가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결국은 홍준표 의원이 많이 유리해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지금 저번에 보궐선거 출마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했다가 또 좌절하고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좀 씁쓸할 것 같습니다. 예. 장 교수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준일 대표가 얘기했던 이 단일화 가능성.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재원 의원이요. 본인이 나오려고 했으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야 해요. 왜냐하면 친박표가 당연히 갈리니까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어나운싱을 하는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김재원 의원이 표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김재원 의원은 이번에 또 경선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3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구 지역에서 어떻게 김재원 의원이 정치를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본인은 또 단일화 제의오면 할게요. 이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대구 시민들 여론조사 했을 때 대략 59%가 반대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가 23.8% 나온 게 더 의아스러워요. 23.8%가 지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만 더 하면 3분의 1이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선 판도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다라고 전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선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이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섭니다. 이전에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때문에 이번 지역 순회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뭐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뭐 확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김두수 총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사람 간 만남 이루어질까요? 앞에도 말했지만 지금 대구시장 유영아 변호사의 이제 출마와 만남 그리고 당선 취임식 초청 이런 게 연동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물밑으로 계속 그걸 타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대구시장으로 후보가 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라 보이고 실제 가능성이 얕기 때문에 중간 타협으로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확정되면 그 지역이 비니까라고 해서 중간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저처럼 이런 걸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라도 타협해서 취임식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개인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도 좀 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으로서의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초청이라기보다는 개인 자격 초청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무리하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타협을 통해서 취임식 날 초청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혜배 의원님,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역순회할 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예. 만났을 때 서로 이제 덕담 주고 받으면서 좋은 얘기하고 헤어질 때 이렇게 악수하고 웃으면서 헤어지고 하면은 뭐 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런데 만났을 때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의 이런 인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한 역할일 뿐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 얘기를 꺼낸다는 건 굉장히 이제 서로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러워하실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이제 김인혜 의원이 이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심이 있냐 없냐 이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그렇게 후원과 지지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윤 당선자가 그 선거에 어떻게 보면은 개입하는 모양처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뭐 예전에 친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또 친박이라 하시는 분들 간에 뭔가 지금 갈등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당선자가 박 전 대통령 만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고려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소외를 서로 밝히고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로 좀 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신성범 전 의원 의견은 좀 다르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 부분 정말 잘 다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만났다. 자, 기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정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시 제가 검찰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한들 어찌됐건 그 비하인드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저도 나와서 발표할 때 정도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메시지 적어도 그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만이라도 이런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에 다 욕심에서 만났다면 다시 말하면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용서 내지는 용인 내지는 엔도스를 받기 위해서 만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되면 어그러지는 순간 굉장히 오히려 이 데미지가 오래 갈 수 있다. 후폭풍이.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사전 정비 작업에 태우고 나서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자, 과연 이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와 더불어서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주목받는 곳이 바로
경기도 성남 분당을 지역인데요. 이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김병욱 의원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출마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고문 상임 고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들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만약에 성남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분당 의립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라고 하면 성남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남을 같은 경우에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순회동 이런 지역인데 거기가 저희 당 지지세가 제일 센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도 약간 강남 같은 곳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본인이 다소 어려운 지역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면서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도 저희 당 우세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중량감 있고 강한 후보를 내면은 이재명 후보도 거기서 고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김준일 대표님. 예.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세요? 그게 지금 저는 뭐 이재명 고문이 지금 여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인천 계양에도 송영길 그 의원 전 대표 그 지역구에도 출마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성남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에 지고 나서 때문에 당대표로 복귀를 하면서 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은 딱 한 번 했거든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어쨌든 원내로 한 번은 들어와야 된다.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왜냐면 국회 본인의 이제 어떤 본인의 개파라고 할 만큼의 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정 활동을 안 한 것이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충분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너무 시점이 이 대선하고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부정적인 여론이 당내에도 지금 많이 제가 듣고도 있고요. 아마 최이배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정적 여론도 있고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뭐 명시적으로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인 거로 저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준수 총장님, 혹시 민주당 안팎에서 이렇게 시기상조다 벌써 이렇게 나와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많아요? 어떤가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통상적으로 이제 정치인이 대선을 치르고 나면 약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또 휴식 기간이 그냥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좀 성찰과 반성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구상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당연한 시간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0.73%의 이제 패배에 지지자들이 계속 아쉽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는 정치적 정세적 뭐 검찰이나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뭔가의 정치적 공격이 있을 것 같다, 보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또 염려도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이 지방선거에 강한 뭔가 뭐 좀 임팩트 있게 충격을 줘서 뭘 끌어가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적극적 사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검토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싸운 상대방 장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뭐 준비한 칼이 있다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정치 평론가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는 건 좀 예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도 지금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평론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장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구원투수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는데 끝끝내 이준석 대표도 말을 안 하잖아요. 여기도 어떤 전략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먼저 패를 깔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고문께서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 재보궐선거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여론에 달려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본인을 향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상당히 유의 깊게 볼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정치의 어떠한 예를 들면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보호막이나 갑옷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되게 수사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막 차원에서 이것이 6월인지 8월에 전당대회인지 본인이 시기를 선택할 것 같은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이 뭐 정치를 재개하는데 뭐 찬성 반대, 뭐 6월에 어떤 재보궐선거 지역에 나오는 거 찬성 반대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본인도 등판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디 뭐 예전에 대선 후보들처럼 외국에 가서 좀 쉬었다 온다든지 아니면 집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요. 빨리 등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예배 의원님이 일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재명 고문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거 어떤 맥락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좀 이제 재충전을 위해서라도 뭐 해외에 나갔다 오시거나 아무튼 좀 쉬고 휴식기를 갖는 게 이제 통상의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뭐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뭐 SNS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그 경기도나 성남시장 할 때도 그 도지사나 성남시장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일에 대한 추진력이나 이런 그게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서 지금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했던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상황이 그 무르익으면은 저는 8월달에 전당대회에 출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가서 뭐 결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막 더 앞당겨서 이제 6월에 보궐선거까지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저는 좀 이거는 좀 언론들이나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솔직히 제가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최종적으로 이 보궐선거가 생기면 이 보궐선거에 대한 또 공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그런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급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우리 평론가들께서 예상하시는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네.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오늘 4월 9일이면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소위 얘기해서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 복귀 얘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정치적 이런 타임테이블을 보면 앞서 이제 여러 평론가들 얘기했지만 패배한 후보는 가서 휴식기도 가지고 뭐 미국도 가시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복귀 얘기 나온 이 후보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0.73%라는 수치, 또 보통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정권 교체 주기가 5년으로 빨라진 데 대한 아쉬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퇴임하신 데까지 40% 이상 유지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대선 때의 대립구도, 대항구도, 다시 말해서 이 구도 자체가 온전하고 있다. 지금 한 달 지나는까지도 이 대목이 가장 큰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한 달 안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또 끌어다닐 만한 그런 걸 못 던진 게 한 요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초기에 많이 뺏겼던 부분.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서 보자면 신주류, 구주류 간에 어차피 6월 지방선거, 그냥 8월 전당대회를 놓고 신주류, 친이재명계, 구주류, 문재인 대통령 직계와 친이낙연계, 여기서 리더십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당이 출렁거리고 있는 이 대목. 이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죠, 결국. 김준일 대표님.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는 뭐 김혜경 씨 관련된 수사, 대장동 수사 등등 해서 이 수사 때문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복귀 얘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혹시 이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8월 전당대회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물론 이제 대선 끝나고 몇 개월 안 되기는 하지만은
이를테면은 당 대표를 이제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도 어느 정도 공천 영향력도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선에 다시 준비를 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원내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 그게 이제 원외 대표가 뭐 불가능하지는 않고 뭐 이준석 대표도 원외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원내에 있는 게 좋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려는 거 아니냐라고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는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고문이 나오는 것이 유리하냐, 그러니까 좀 우호적이냐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게 그럼 대선의 재판이 되거든요. 지금 명심 대 윤심의 구도가 만약에 6월 지방선거가 됐을 때 대선이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10군데에서 그 국민의힘이 이겼고요. 7군데에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근데 그 7군데가 3군데가 호남이고요. 그리고 제주, 세종, 경기, 인천이에요. 근데 뭐 세종하고 제주는 좀 작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경기, 인천은 지금 여론조사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구도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부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 구도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느냐 지방선거를 만약에 명심으로 치르면은 이재명을 지키자로 이게 이재명 고문이 나오면은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텐데 이게 유리하느냐가 지금 민주당이 가장 안고 있는 큰 고민이죠. 김두수 총장 여기에 더해서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휴식기 없이 바로 전면에 나서는 상황. 일각에서는 이 상황이 자신의 존재감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라면 굉장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그 개인의 스타일로 보면 그 일 중독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계속 공직자로서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해왔거든요. 그 해왔던 뭐 관성이나 속도로 봐서도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과 다르게 단체장은 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뭘 하는 행정을 펼치게 되고 그것에 성과가 나기 때문에 만족감도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12년을 살아왔던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성이 남아 있어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것을 놔버릴 때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척간두에서 손을 놔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우리 역설적으로 지금에서는 정치를 딱 끊고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재명 상임고문은 어떤 심사숙고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는 이 이재명 고문 거취와 더불어서요, 이 서울시장 선거, 특히 이제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짧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최 의원님, 예. 지금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 대 박주민 뭐 거의 굳어진 건가요?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 가장 이제 좀 부각되는 분이 그 두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언론에선 평가를 하는데 솔직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광역단체장 선거는 또 비대위가 공천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지금 논의 중이고 고심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서울과 경기를 지키는 거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민심에 의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뺏겼고 또 이번에 대선 때 그 부분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우리가 태세 전환을 통해서 아무튼 결국은 지금은 오세훈 시장 대 민주당이라는 구도이지 인물의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낸다면 충분히 서울 탈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앞서 이제 이재명 고문 얘기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패한 당 대표란 말이죠. 그러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본인 선거에 나오고 뭐 민주당 일부에서는 송탐 대시란 말도 나오고 그건 어떻게 제가 오늘 평론하면서 계속 다른 분들 비판만 했는데 송영길 대표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출마할 명분이 없어요. 대선 전에 분명히 기득권 내려놓겠다.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그때 서울시장에는 출마하고요. 저희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마한다고 한들 이기겠습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경쟁력이 낮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희배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천 주지 마세요. 자, 이런 비판 의견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